친구인데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 친구가. 그리고 여기에 그 친구들은 수석, 송죽, 달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나무. 자 그렇지 물, 석, 돌, 솔, 소나무 그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꽃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 대나무 달까지 해서 했었습니다. 문제도 풀었죠 우리? 네. 네. 자, 그 다음 작품 가봅시다. 제목은 광야, 현대시네요. 자, 광야는 넓은 들판이란 뜻입니다. 항상 문학 작품은요, 자, 문학 작품은 제목부터 봅니다. 자, 넓은 들판,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하죠. 고전시든 현대시든,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화자라고 얘기합니다.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예요. 나를 우리는 화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좀 알아둘게. 그러면 시에 나오는 화자는 뭐라고? 언제나 굿맨이에요. 항상 좋은 사람인 거야. 시의 화자인 나는. 알겠지? 시의 화자인 나는 언제나 굿맨입니다. 하나 더. 내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간단하게. 하나 더. 하나 더. 알아둘 거. 어, 시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뭐라고 부르죠? 뭐 지금 답이 있었어 그 안에 한 줄 하나만 불러봐. 한 줄 한 줄 우리는 행이라고 불러요. 요 행이 묶여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연이라고 합니다. 시를 보면 이렇게 행과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 자 시에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마침표는 점, 물음표, 느낌표 같은 거. 문장이 끝날 때 찍는 게 보통 마침표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침표 찍혀 있어, 안 찍혀 있어? 시 보니까 안 찍혀 있지. 안 찍혀 있더라도 원래 한국어를 사용하면 문법으로서 마침표를 찍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겉으로 보면 행과 연으로 구성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시인들이 마침표를 안 써버릇하니까 마치 마침표를 안 찍는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은 마침표를 찍는 게 원칙이다. 그럼 이 시를 잠깐만 봐봐. 여기 마침표 찍을 수 있겠지. 물음표든 마침표든. 한번 연습 한번 찍어볼까요? 들렸으랴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못 찍지 않죠. 길을 열었다. 물로 아득하니 씨를 뿌려라. 여기는 쉼표를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쉼표는 마침표는 아닙니다. 부르게 하리라. 돼요? 네. 여기까지 됐지 잠깐만. 그럼 본다면 여기는 보면은 오연의 행이 각 연 3행씩 들어있는 작품인데 이거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요. 문장 단위로 구분하면 문장이 전체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 편의 시에는?
문장 몇 개? 뭔 15개 갑자기? 오케이, 5개. 5개. 마침표 하나 찍은 게 하나의 문장. 그래서 5개 찍었죠? 5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 정리해 볼게. 자, 시는 마침표를 찍는 게 원칙이고 마침표를 찍으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 더. 시의 주제는 몇 개일까요? 한 편의 시에서 주제는 몇 개일까요? 한 개겠죠. 한 편의 시의 주제는 한 개입니다. 다른 주제를 얘기하고 싶으면 시를 새롭게 한 편 다시 쓰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되니? 예수야, 괜찮아? 괜찮아요. 예수는 뭐의 약자야? 이름? 그런 거 없나? 숫자가 뭐예요? 엄마 미안해. 자, 자 다시 그게 뭐예요? 하나 더. 한 편의 시에서 시의 주제는 몇 개입니까? 시의 주제는 한 편의 시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면 한 편의 시에 여러 개의 문장들이 들어있을 때 그 여러 개의 문장들은 뭘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봐봐. 시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 좀 거칠게 보는 건데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때 그러면 그 문장들은 결국 하나의 주제 혹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문장들은 반복되고 변화돼서 쓰였어. 요게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두 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 나는 언제나 굿맨이다. 시의 화자는. 언제나 좋은 사람인 거야. 그리고 시 안에 들어있는 문장들은 다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반복 변화돼서 쓰였다.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 선생님이 굿맨이야. 시의 화자라고 쳐봅시다. 시의 화자로 쳐볼게. 시의 화자인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야, 내가 너에게 똥을 주겠다 하면 이 똥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내가 너에게 똥을 주겠다 할 때 똥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나쁜 거. 근데 그렇게 보면 시를 이해할 수 없는 시를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거야. 잘 봐봐. 똥이란 단어에 어, 어, 너무 집중하지 마. 문제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굿맨인 화자가 주겠다고 한다는 점을 집중해봐. 똥 대신에 X로 표현해 볼게. 내가 너에게 X를 주겠다. 좋은 사람이 주려고 하는 X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좋은 사람이 주려고 하는 그것은 좋은 거죠. 근데 그 X는 좋은 건데 X 대신에 뭘 넣었어? 똥을 넣었지. 자, 그럼 똥은 좋은 거 나쁜 거야? 아이씨. 좋은 사람이 주려고 하는 거니까 똥은 좋은 거 나쁜 거야? 좋은 거. 왜죠? 그치? 외조는 예소가 되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야. 그런데 왜인지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일단 뭐 하는 거야? 시를 썼을 때 시의 내용은 아, 저 사람은 나는 한 번도 똥이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 시의 화자는 똥이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랑 좀 비슷한데 어떤 거랑 비슷하냐? 이게 지금 얘기 듣는 게 나중에 수능까지도 이어지는 문학 작품을 보는 눈인데 시를 보는. 자, 다시
이렇게 생각해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봐봐. 선생님은 매운맛을 좋아하거든. 선생님 예전에 그래서 틈새 라면을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갔어. 틈새 라면이 있는데 찾아서. 난 매운 거 좋아해서. 그래서 내가 워낙 그 라면을 좋아하니까 친한 친구를 데리고 가서 소개해주고 같이 먹으려고 라면을 시킨다고 쳐봐. 나는 여전히 매운 걸 시키는데 친구는 순한 맛을 시키는 거야. 그럼 거기 가서 먹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뭐라 그러는 거지? 야, 매운 것도 못 먹고 그게 무슨 라면 맛이야. 제대로 된 맛은 매운맛이지. 라고 비난한다고 쳐봐. 이게 옳은 태도야? 아니요. 아니잖아. 그런 올바른 태도는 뭘까? 순한 맛을 좋아하는 친구의 입맛을 대하는 나의 올바른 태도는. 어떻게 존중해줘?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존중하면 그게 존중하는 거야? 어떻게 대하는 게? 아, 순한 맛을 좋아하는 입맛일 수도 있구나, 사람이. 나는 이해가 돼, 안 돼?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인정해 주는 거지. 시를 읽을 땐 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좀 전에 예소, 똥을 주겠다. 똥은 좋다고, 똥이 왜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좋은 반응이긴 한데 일단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긴 던지래 나중에. 일단은 뭐죠? 아, 쟤는 똥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파악하는 게 중요해. 시를 읽을 때. 고전시는 현대시든. 한 번 더 가볼게. 실제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떤 시냐면요. 봐봐. 여기 봐. 제목이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작품인데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첫 번째 줄만 딱 봐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나는 화자 군맨이야 항상. 슬픔을 주겠대. 화자에게 있어서 슬픔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러잖아. 나는 언제나 굿맨이라 그랬지. 굿맨이 너에게 뭘 주고 싶어 해? X를 주고 싶어 해. 좋은 사람이 주려고 하는 X는 좋은 거겠지. 이 자세가 되게 중요해. 그럼 여기서 대신 X 대신에 뭘 주겠대? 주고자 하는 게 슬픔이지. 이럴 때 슬픔은 화자는 슬픔을 좋은 거라고 생각해? 나쁜 거라고 생각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아, 이 시에서 슬픔은 긍정적인 것이구나. 근데 왜 긍정적이냐는 나중에 확인하고.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먼저야. 알겠지? 자, 내가 그냥 슬픔 대신 똥을 설명했을 뿐이야. 내가 너에게 예수한테 주면 좀 그러니까 똥을 예수에게 주면 좀 그래. 자리에 없는 한민이에게 줄까? 현우에게 줄까? 둘 다. 둘 다에게 자, 어쨌든. 그럼 나는 너에게 똥을 주겠다 했을 때 똥은 소중한 것, 중요한 것, 긍정적인 것이라고 해서 준 건데 아까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지. 똥이 좋을 때가 있나? 얼음. 어, 그럼 되게 중요한 대답이야. 똥이 걸음을 쓸 수 있지. 그러면 상대방은 지금 농부인데 밭에 줄 걸음이 있어 없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상대에게 뭘 베푸는 거야? 호의를 베푸는 거지. 둘리? 자, 됐어요. 모르면 상관없습니다. 됐어? 그지? 자, 다시. 자, 시를 읽을 때 이런 태도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인지는 나중에 얘기하죠. 자, 이 작품에 어, 눈으로 한번 읽어보죠. 아니, 그냥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연모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산맥들이 바다를 사랑해 달려갈 때에도 차마 이것을 범하지 침범하지는 못하였으리라 추측하는 거지. 왜냐면 그때 나는 살아있지 않았었을 테니까 상상하면서 끊임없는 광음, 광음은 세월, 시간입니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었다 지고 계절이 피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이 내리고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니 내가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천고 세월 후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초인 일종의 울트라맨. 사람 정도로 해석해도 되고요. 사람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입니다. 자, 잠깐 볼게요. 하나를 더 찾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시는 문장 단위로 읽을 때 또 하나 찾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현재 처한 상황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에서는 현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재라는 겁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가 중요해요. 자, 이 시를 지금 읽었는데 시를 잠깐만 봐봐. 시를 눈으로 읽어보면 읽어보면 현재에 해당하는 연이 하나 있습니다. 1, 2, 3, 4, 5연 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몇 연인지. 4연. 맞습니다. 그렇지, 지금. 훌륭해요. 현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현재로 찾아가 보죠. 자, 지금 눈 내리고 계절이 언제일까요? 자, 눈이 내리니까 겨울입니다. 지금이니까 이게 현재예요. 난 지금 어디 있을까요? 대신 여기, 거기, 저기 중에 여기를 썼습니다. 자, 지금 눈이 내리는 겨울인데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게 향기가 납니다. 매화 향기가. 멀리서부터. 매화는 언제 피는 꽃인지 아십니까? 요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네. 사군자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현우가 있었으면 알았을까? 식물 중에 사촌동생. 그래? 근데 나 좋아하지 나한테 맨날 인사해 주는데. 자, 봐봐. 너네도 그래. 아니야? 잡아봐. 내가 볼 땐 태우가 더 귀여운 것 같아. 잡아. 알았어. 우진이 잘생겼고. 진짜. 왜? 자, 네 개의 식물 중에 군자라고 부를 수 있는 식물. 그래서 군자라는 건 어떤 사람을 군자라고 부르냐면 지조, 절개를 가진 사람. 지조와 절개가 무슨 뜻인지 알아?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 네, 맞아.
그 중에 네 개 뭐가 있을까? 식물 중에 이런 존재라고 여겨지는 식물 네 개. 식물이요? 네. 그래서 사람처럼 그렇게 소나무도 들어가면 좋겠는데 소나무는 안타깝게도 안 돼.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네 개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자, 마가 뭐? 매. 매가 뭐? 매가 뭘까요? 열매. 아, 매화. 음. 아, 니은은 뭘까요? 나는 뭘까? 이렇게 잘한 거 있잖아. 잘 못 그리겠다. 난초, 난, 난초. 얘는 뭘까요? 과. 과. 오케이, 국화. 얘는 오케이, 대나무, 죽. 확인해 봅니다. 매는요, 매화인데요. 매화는 꽃이 언제 피냐면요. 매화는 봄에 핍니다. 근데 봄에 피는 이 매화가 왜 지조절개를 가진 존재냐면 매화가 꽃부터 펴요. 되게 일찌감치. 그래서 눈이 아직도 녹지 않고 있는데 그 속에서 매화가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뭐가 올 걸 미리 알려줘요. 봄이 온다는 징조를 미리 알려주는 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차가운 기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봄이 올 거라고 미리 나서서 알려주는 존재. 어떤 사람이랑 비슷해?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 같아.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나는 여름과 매칭이 됩니다. 맞아요. 난초는 꽃이 있잖아. 되게 고결해서 환경이 좀 오염되잖아. 그냥 시들어서 죽습니다. 그 오염된 환경에 버티면서 어울려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일제강점기가 됐다 칩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죠? 이런 더러운 세상은 살지 않겠다? 당시 자결했던 사약을 먹고 자결했던 선비들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이 난초 같은 사람. 국은 언제 피겠습니까? 네, 가을입니다. 국화는 가을꽃이에요. 얘는 국화. 국화하면 언제나 가을의 계절감입니다. 가을은 어때요? 보통 꽃들이 피기보다는 단풍이 지고 다 시들어서 낙엽이 떨어지는 때지. 그때 국화는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물론 가을에 피는 꽃이 다른 꽃들도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 국화가 그런 상징. 바람과 서리. 바람도 이제 차가워지고 서리도 내려서 이제 모든 것들이 누렇게 변하고 붉게 변하고 단풍이 지고 누렇게 다 시드는데 그 속에서 꽃이 핍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국화가 지조절개를 가진 존재. 자, 대나무는 여기에서 겨울의 계절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 기억나니? 나 여기는 안 났네. 대나무는 겨울이 돼도 항상 푸르게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나무, 매낭국죽, 그리고 사군자는 아니지만 송 뭐예요? 소나무요. 얘도 지조절개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매난국죽. 이 정도는 상식이야, 상식. 알겠어? 상식이야, 알겠어? 자, 여기 적어주세요. 상식입니다.
비 많이 안 왔어요? 엄청 왔죠. 난 2시간 반 걸렸어 서울에서. 근데 거기가 저기 맛집이 또 많아. 거기 아니 말하셨어. 장이 음식으로 유명한데. 헐, 나 안 먹었는데. 난 과일 먹고 왔어. 너무 미안해가지고. 육개장? 아니 올갱이야 거기. 오! 고기도 수육 거의 좋아. 나 미치겠다. 그래서 애들하고 그날 그 주식 카페 친구들하고 같이 가고. 맞다. 고기 먹은 건 처음이야. 왜 넷이야? 한민이는 아프다고 병원 다녔고 현우는 놀러 갔고 시연우? 집에서 놀러 왔어. 갑니다. 다 적었어? 아니요? 아니 저 옆에 뭐예요? 어떤 거? 하나 변함 없는 마음. 별이 뭐예요? 어? 소나무는 계절을 특정 짓진 않는데 소나무에 변치 않는 이 마음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경우는 겨울이야. 버리고 왔어. 겨울이 어때? 여전히 푸른색이잖아. 버리고 와. 여전히 푸른색이잖아. 너네 애국가에 뭐 있어? 2절. 애국가 2절. 아 진짜 2절을 모른다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서리에도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저 모습 소나무의 모습은 우리의 기상일세 우리의 기운과 모습이다. 철갑은 뭐야? 갑옷을 두른 것처럼 그 소나무 껍질 같은 거 보면 마치 갑옷 겉에 표면처럼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려도 서리가 뭔지는 알지? 서리. 그러니까 눈과 서리가 좀 달라요. 눈은 하늘에 떨어지는 거고 서리는 다른 계절이면 이슬이 맺혔을 텐데 날씨가 추우니까 이슬이 얼어붙은 거. 아침에 그래서 보이지. 고드름은 지붕에서 물 떨어지는데 그 물이 얼어붙은 거고. 그럼 보통 그렇게 바람과 서리가 내리면 보통 나무들이 다 시들어서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소나무는 늘 푸른색으로. 그래서 소나무가 지조절개의 상징이다. 됐어 여기까지? 자 가볼게. 현재에 해당하는 게 집중해 봅시다. 현재 지금 계절 뭐예요? 눈이 내리는 겨울입니다. 이때 눈이 내리는 건 일종의 시련과 고난이겠죠. 현재 시련과 이곳에는 고난,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 매화향기. 그래서 봄에 아직 됐어 안 됐어? 봄은 안 됐고 봄에 징조. 특히 사군자 생각하면 뭐 얘기해 얘는? 지조, 절개 같은 걸 뜻하지. 그러니 내가 여기에 다른 거 다 빼고 씨를 뿌린다. 뿌려라는 뭐예요? 명령. 뿌리겠다, 뿌린다라고 해도 의지인데 명령을 통해서 예수야 네가 씻다가 거울을 보고 공부를 요즘 잘 열심히 하지 않는 너 스스로에게 거울을 보면서 예수야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 알겠니? 내가 나 자신한테 명령한 거야. 이거는 솔직히 비문이야. 문법에 어울리지 않아. 원래 명령은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한테 형근아 너 열심히 공부해라. 이건 이상한 거지. 네, 그렇게 명령을 사용한다는 건 강한 의지를. 그때 뭘 뿌립니까?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매화 향기가 없이 눈만 내리는 상황이면 씨를 뿌리지 않겠죠. 왜? 씨도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니? 그런데 겨울이긴 하지만 뭐가 곧 올 것 같아? 봄이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 여기 어디예요? 이곳 제목 그대로 이 넓은 광야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왜 가난하냐면 내가 가진 게 뭐밖에 없어. 노래의 씨밖에 없는 거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내 가진 모든 것이야. 하지만 풍족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가진 모든 걸 뿌리는 겁니다. 여기다. 뿌리는 이유는 나중에 봄이 오면 여기서 뭐가 자라? 장미의 씨를 뿌리면 뭐가 자랄 거야, 나중에? 노래의 씨를 뿌리면 뭐가 자랄 거야? 네, 노래가 핍니다. 이해됐죠? 그럼 그 노래, 자, 다시 천고의 뒤에는 언제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자, 다시 저 미래에 하얀 말을 타고는 울트라맨이 있어. 이때 울트라맨은 일종의 나의 후손인 거죠. 나는 죽고 없을 거야, 아마. 있어. 이 광야에서 후손으로 하여금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무엇을? 무엇을? 자, 여기 뿌렸던 이 노래를 노래 씨가 자랄 테니까 노래로 그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요 하리라도 어때요? 명령은 아니지만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 그래서 씨를 뿌리는 요 행위는 누굴 위한 행위인 겁니까? 내가 부르려고 하는 나를 위한 행위예요? 아니면 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먼 미래에 누군가 올 거라는 봄이 올 거라는 확신. 다시 그 봄을 맞이할 후손이 있을 거야. 나는 지금 그 봄을 맞이하지 못하는 겨울에 있다 하더라도 언젠간 이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사람이 왔을 땐 봄일 거고 그 봄엔 노래 씨는 노래로 피었을 거고 이걸 마음껏 부르게 하겠다라는 태도.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 내용 얘기할게요. 부정적 현실의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적어봐. 복잡해도 적어줘. 내 말 어렵니? 정리해 봅시다. 군맨이 목 놓아 부르게 하려고 하죠. 나라고 하는 군맨이. 목 놓아 부르는 건 긍정적인 겁니다. 이해됐죠?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노래도 긍정적인 거예요. 군맨이 하는 행위입니다. 씨를 뿌리는 행위도 긍정적 행위인 겁니다. 이해됐죠? 어. 그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여기서 하나 더. 그거는 내가 가진 걸 남을 위해 다 뿌리는 거니까 이 행동은 자기 희생적 행동인 겁니다. 자기 희생적 행동. 납득되니? 내가 가진 거 희생하는 거라고. 나를 위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뿌리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요 정도만 해도 문제는 풀리는데 보시면 여기는 현재, 여기는 미래. 자, 그리고 앞에 나온 세 개의 연은 뭘까요, 그러면? 하고 세 개의 연을 총틀어서 과거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 1번부터.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다. 이 세계가 탄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늘이 열렸다는 걸 한자로 쓰는데, 아우, 개는 맞아요. 처음 듣는 거, 들어본 적이 있는데, 강이 아니라, 천지, 개, 땡. 이런 말 들어봤어? 개벽? 못 들어봤구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아주 먼 수십억 년 전에 이 하늘이 처음, 이 세상이 처음 탄생하고, 예수야, 선생님만 보지 마. 물론 나를 보면 시선을 빼앗겨서 집중 못 하겠지만, 농담이야.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겠냐? 들렸다, 안 들렸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서리법이라고 부릅니다. 기억나지, 서리법? 질문이지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어서 당연한 걸 질문으로 해준 거. 이때 다구는 소리는, 자, 집중이 안 됩니다. 자, 다구는 소리는 생명, 인간, 이거나 인간의 흔적인데, 처음 이 세계가 탄생했을 때 생명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처음 이 지구가 탄생했을 때 없었겠죠. 인간도 없었겠죠. 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여기는 뭐냐? 이 광야의 원시성. 아주 원시적인 그 옛날에 태어났다. 그 태어났을 때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사랑해 바다를 향해 달려갈 때에도 차마 이곳을 침범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곳 어디? 이 광야. 여기는 광야의 신성성. 원시성은 어떤 시간적 특징이겠고요. 신성성은 이 광야의 공간적 성격이겠습니다. 야, 말아. 잘 생각해봐. 광야는 아주 넓은 들판인데 여기에 넓은 들판 한복판에 산이 솟아있으면 이게 광야야, 광야가 아니야. 광야일 수 없잖아. 자, 이거 봐봐. 넓은 들판이 광야가 있는데 여기에 산맥이 주변을 둘러싸면 광야일 수 있겠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와 있으면 이게 광야니? 아닌 거지. 여기에 아무것도 산맥이 없는 거야. 이해됐어, 문제인지? 산이 있어봤자 저 둘레나 있지. 여기. 그래서 침범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어려운 말로 얘기해 볼게. 표현법. 산맥들은 살아있는 애가 아니잖아. 말처럼 이렇게 달려. 살아있는 것으로 표현했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걸 우리가 활유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걸로. 아이고 피곤해. 여기까지 하고 내가 문제 푼 다음에 잠깐 쉴게. 사랑하는 거, 의인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마지막. 끊임없는 세월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었다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강물은 옛날에 역사를 상징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길을 열었다, 시작했다. 이곳에서. 우리의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했다. 여기는 광야의 역사성이 됩니다. 야, 여기 요 표현은 되게 독특한데 부지런한 계절이 피었다 진다. 계절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이잖아. 시간의 흐름은 구체적인 거니 추상적인 거니. 오케이, 되게 중요한 거야.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은 시각, 맛, 감촉, 냄새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추상적인 계절이 피었다 진대. 피고 지는 건 뭐죠? 꽃이죠. 그래서 여기 표현법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될 거야. 표현법 뭐냐면 추상적 대상, 즉 시간, 계절의 흐름을
변화를 뭐가 구체적 사물 마치 꽃이 피고 지는 것으로 표현했다. 아주 대단한 표현입니다. 자, 많이 적었지? 힘들지? 자, 정리합니다. 정리 잠깐 할게요. 여기까지 과거. 이 광야는 어떤 곳이야? 아주 옛날부터 생겨가지고 함부로 누가 침범할 수 없는, 그래서 이곳은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던 거야. 여기에 누가 들어왔어? 갑자기 눈이 내리는 부정적 상황이 됐어. 누가 침범한 거냐면 일제가 침범한 겁니다. 감히 우리 땅인데 이곳에, 그래서 하지만 봄이 올 거라는 징조를 발견하고 내 모든 걸 희생해서 씨를 뿌려요. 뭐가 올 거로 아니까? 봄이 올 거라 아니까. 이때 봄은 뭐겠어? 광복. 누굽니까? 왜 이육사인지 아세요? 이육사님이 264번. 최초의 감옥에 갇힐 때 죄수 번호가 264이기 때문에 이육사를 자기 이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하시다가 해방을 1년 앞두고 돌아가세요. 베이징 감옥에서 죽고 납니다. 자, 매난국조 알아두시고 문제를 풀까요? 1, 2, 3번 아야. 쉬었다 풀까요? 잠깐 쉬었다 풉시다. 오, 잘 집중했어. Recording in progress. 자, 문제 지금 4번 문제는 안 풀어도 되고 1, 2, 3번 문제 풀 건데요. 우리 이런 거 읽을 때 이런 거 갑시다. 이렇게 끊어서 읽는 거예요, 선지. 그러면 이런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은 앞뒤 두 가지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자, 말을 건네는 방식. 예수야, 너 어제 뭐 했어? 이런 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야? 누군가한테. 자, 화내지 마. 자, 그런데 그때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음성상징어가 뭔지 아세요? 음성상징어를 우리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묶어서 우리는 음성상징어라고 불러요. 하나로 묶어서. 의성어도 음성상징어고 의태어도 음성상징어입니다. 용어 알아두시고. 의성어는 뭘 흉내낸 말이지? 성, 월, 멍, 개굴. 뭐 흉내냈어? 제발. 소리를 흉내낸 말이고요. 의태어는 뭘 흉내낸 말일까요? 응? 얘들아. 의태어는 뭘 흉내낸 말일까? 하나는 소리고 태도, 모양이나 행동 이런 걸 흉내낸 말이 의태어입니다. 음성상징어 쓰이면요,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건 무조건 100%입니다. 100%야 거의. 그래서 요것만 확인하면 되고 얘는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1번 선지는 말을 건네는 방식과 대상과의 친밀함, 이 두 가지를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집중해봐. 감각의 전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이중적 태도는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모습, 이런 거 보여도 되고요. 감각의 전이는 처음 들을 텐데, 자 봅시다. 우리 공감각적 심상 들어봤어요? 쓴맛, 이건 뭐죠? 미각적 심상이죠.
꽃향기. 이거는 후각입니다. 파란 하늘은 시각이죠. 이건 지금 다 한 가지 감각으로만 대상을 표현했잖아. 공감각적 심상은요, 두 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하나의 대상을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공감각적 심상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A의 B화라고 얘기하고, 우린 얘를 감각의 전이라고 얘기해요. 전이는 옮겨지는 겁니다. 이동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A의 B화에서 예를 들면 알 거야. A는 진짜인 것을 A 자리에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 얘가 어떤 거냐면 하늘에 울려 퍼지는 푸른 종소리라는 표현이 있다고 칩시다. 한번 보세요. 이 중에 진짜가 뭘까요? 푸른 게 진짜일까요? 종소리가 진짜일까요? 종소리가 진짜겠죠? 종소리는 어떤 감각으로 인식하는 거죠? 소리니까 어떤 감각이냐고. 너 코로 듣냐? 자, 이 청각입니다. 코르는 뭐죠? 코르다는 시각이잖아. 이 중에 뭐가 진짜 감각이에요? 뭐가 진짜예요? 소리죠?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 청각의 시각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해요. 하나의 감각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을 다른 감각으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 달의 숨소리가 들리고 할 때 뭐가 진짜일까요? 들리다. 숨소리, 숨소리, 달. 숨소리가 들린다는 게 진짜일까요? 달이 진짜일까요? 달이 숨 쉽니까? 소리. 아니, 달이 숨 쉬냐고. 아니요. 숨 쉬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숨 쉬는 소리가 들린다. 이때 숨소리가 들린다는 건 거짓말이죠. 진짜가 아니죠. 뭐가 진짜예요? 달. 달은 그러면 어떤 감각으로 인식합니까? 까. 하늘에 뜬 달, 시각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진짜인 걸 앞에다 넣습니다. 시각의 뭐? 어, 어유 많죠. 진짜 숨소리는 들리는 거잖아, 소리잖아, 청각이잖아. 시각적인 달을 들린다라고 청각화시킨 거죠. 이런 게 공감각도 심상입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이런 건 어떻게 될까? 황소의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할 때 여기도 공감각이 쓰였습니다. 이때 뭐가 진짜일까요? 금빛이 진짜일까요? 울음이 진짜일까요? 울음. 자, 금빛이 울음을 꾸밉니다. 그럴 때 황소는 음매하고 울 수 있겠죠? 근데 그 울음소리가 금빛일 순 없잖아. 소리가 빛을 색깔을 가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진짜가 뭐겠어요? 울음이 진짜입니다. 울음은 어떤 감각이죠? 청각. 청각. 근데 그것을 뭐로 표현했어요? 시각. 그러면 뭐의 뭐하예요? 청각.
청각의 시각화. 네, 맞습니다. 청각의 시각화입니다. 적어봐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으로 나옵니다. 이 정도는 알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공감각적 심상이 쓰인 곳이 있느냐를 찾으셔야 있어야 되고, 찾았다 하더라도 대상에 대한 이중적 태도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모르는 단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줘, 나한테.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중에 시적 상황을 표현하겠다. 시적 상황을 나의 현실, 내가 처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자, 서리적 표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냉소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소는 조용하게 웃는 모습을 미소라고 합니다. 조용히 짓는 웃음을 미소. 폭소는 뭐죠? 폭발하듯이 크게 웃는 웃음이 폭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말 들어봤나? 조소라는 말 들었어요. 조소? 조롱하면서 웃는 게 조소입니다. 냉소는 뭘까요? 냉소. 냉소. 우리 물건 상할까 봐 넣는 가정 냉장고. 제품은 냉장고라고 하죠. 그때 냉이 뭡니까? 차가운. 냉소 뭡니까? 차가운. 대상을 보고 차갑게 웃는 겁니다. 그럴 때 냉소적인 건 차가운 웃음인데 대상을 긍정적으로 여길 때 나올까요? 부정적으로 여길 때 나올까요? 음. 부정적인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서리적 표현만 있다고 해서 확인할 게 아니라 대상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태도도 같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 작품 하나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서리법 얘기할게요. 또 잊어먹었을 테니까. 서리법 뭐라고요? 자, 얘기합시다. 물음표를 찍을 수 있는 문장이 있어야 돼요. 물음표를 찍은 문장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하는 물음표라면 이때 맥락은 몰라서 궁금해서 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 물음표는 질문이에요. 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얘기할게. 야, 내가 그걸 내가 왜 모르겠니? 이런 게 서리법이야. 몰라서 질문을 한 게 아니지. 그래서 여기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 그래서 몰라서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던지는 거. 이걸 우리가 서리법인데 결국 당연한 진술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당연한 진술로 다시 바꿔 쓸 수 있는 것. 요게 서리법입니다. 대답을 하지 않거나 대답을 하더라도 이미 답이 정해진 답을 보낸 프린터는 안 갖고 왔지. 너 그때 프린터 가지고 갔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거기 몇 페이지까지 프린트 돼 있니 너네? 29?
지금 설명하는 게 좀 많죠? 많이 지쳐? 예. 네. 정말 일찍 끝내면 안 돼요? 네, 그럼 좀. 네, 잠시만요. 한민아, 너 그때 프린트를 수업하다가 프린터 가져갔지? 가져가지 말고 내고 가, 이제. 땄으니까 가지고 올래, 한민아? 응. 자, 서리법. 1번 문제 답이 뭘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에 시를 보고 1번 문제 풀어봅시다. 찍지 말고 시를 보고 확인해 봐봐. 이건가요? 음성 상징어 있어? 아, 특별한 것이 4번. 답을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일단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고 체크하고 내가 답 물어보면 그때 대답해 줘.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 뭐라고 봐? 이렇게. 여기서 태우 몇 번? 3번? 그지? 5번? 예안, 예서, 예안. 4번. 6번이. 얘들아, 답은 4번입니다. 자, 확인해 볼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일단 안 쓰였어요. 됐니? 혼자 독백하듯이 쓰였습니다. 알겠어? 혼잣말 하듯이. 음성 상징어 없어요. 알겠죠? 있으면 이건 무조건 답입니다. 자, 감각의 전이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지만 이 작품은 있다 하더라도 대상에 대한 이중적 태도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자, 보면 눈 내리는 건 뭐죠? 눈 내리는 건 시각이죠? 매화 향기는 뭐예요? 후각이죠? 자, 백마 타고 있는 초인 이것도 시각적입니다. 피었다 지고 길이 열리는 것도 시각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이 위주이긴 하지만 후각적 심상이나 이런 것도 쓰이면서 다양한 이미지가 쓰였다. 답은 4번이고요. 서리적 표현이 1연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아니라요. 이곳이 이 광야라는 것이 이렇게 원시적인 공간으로서 옛날부터 생겼다.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를 나타내기 위해서지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이중적 태도가 틀렸어요. 아니, 냉소적 태도가 틀렸어요. 냉소적 태도. 부정적인 태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2번 15페이지 보시면 돼요. 2번. 자, 2번, 3번은 풀어보세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설명해주고. 설명했습니다. 한민이는 못 풀 수도 있어. 앞에 부분, 못 들은 부분은 한번 영상 올릴 테니까 들어보고. 요건 얘기할게요. 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는 무슨 뜻이냐면 나라는 단어가 있을 경우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건 나라고 하는 단어가 없을 경우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시험. 2번과 3번.
풀었어요? 태우 풀었어? 뭐지? 모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다 풀었어? 요것도 이렇게 끊어서 읽는 겁니다. 오케이. 성질을. 이거 뭐냐? 야, 이거 뭔데? 아니, 이거 뭔데? 대박. 자, 2번 문제. 2번 문제 답은 뭐지? 4번? 아닌데. 얘는 2번 몇 번? 답. 이번에 뭐? 아니야. 에이? 너 이번에 이번 아니에요? 부르는 거 누가 불러야 돼, 노래? 내가. 무슨 소리야? 네? 무슨 소리야? 2번의 답은 5번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봐. 봐봐. 가는 시적 상황에 대해 화자가 목격했다는 건 나가 직접 본 거잖아. 근데 저 옛날에 광야가 생긴 거 직접 봤어? 아니야, 상상하는 거야. 추측하잖아.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염호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은 범하지 못하였을 거야. 침범하지 못했을 거야. 추측이잖아. 직접 안 본 거야. 왜냐면 여기는 저 옛날 과거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저 까마득한 옛날부터 존재했던 광야에 대한 언급이란 말이야. 이거는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 상상과 예상, 예측을 통해 추측을 통해서 떠올린 생각인 거지.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는 직접 화자가 목격한 상황이 아닌 거지. 누가 노래 부르는 거지? 여기 초인이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뭐야? 강야에서 초인이 목노와 노래를 부르게 하리라. 내가 부르게 시킬 거야. 초인 부를 수 있게 만들 거야. 그 대신 노래는 누가 불러? 초인이 불러. 노래를 부르는 주체는 초인.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그다음 3번. 3번의 답은? 예언아 대답해줘. 예수야 5번입니다. 뭐가 틀렸어? 거기. 얘기해 빨리. 아니야. 광야를 떠나가 아니야. 이 광야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터전이야. 우리 민족의 터전이어서 이곳은 우리 곳이야. 우리 거. 우리가 사는 곳인 거. 자, 여기 속죄양 모티프라는 거 잠깐만 볼게. 오, 이 모티프가 뭐지? 자, 이거 문제를 풀라는 건 아니고 한번 들어가 봐. 속죄양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이나 그러한 행위를 비유해서 쓰는 용어. 옛날에 신께 제사를 지낼 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죠. 산 것을 그대로 바쳤습니다. 원래는 사람을 바쳤대요. 옛날엔 인신공양이라고 들어봤어요? 사람을 직접 산채로 화산에 떨어뜨리든가 해가지고 화산의 신의 분노를 잠재우는 그런 미개한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게 너무 잔인하니까 뭐해? 사람 대신 뭘로 대신해? 양을, 아주 죄 없는 양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라는 건 죄를 빈다는 뜻이야. 죄를 비는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는 자신의 희생을 보다 큰 공동체 말해주는 자기 희생의 과정으로. 그래서 속죄양 모티프는, 속죄양은 자기 희생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아까
얘기했고, 모티프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인데 이야기의 공통 요소 할 때 이야기 화 공통 요소의 소 하소라고 합니다. 이 말이 모티프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 속장 자 너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각 나라 각 민족의 옛날 이야기에는 계모 모티프가 있어. 스템마 계모 모티프 뭐야? 항상 아빠가 새엄마랑 결혼했는데 새엄마가 뭐해? 그래서 원래 전처의 자식을 막 괴롭히는 우리나라에 뭐 있어? 어? 우리나라 이야기에 콩쥐 팥쥐. 헐, 콩쥐 팥쥐 몰라? 그거 뭐야? 잠깐만 다시. 장화홍련. 그건 더 모르겠지? 아니 콩팥이 나쁜 엄마가 그 도자기에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그 신데렐라도 거기 계모 나오지, 그지? 맞아? 그런 것들. 그럴 때 모티프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작품 가봅시다. 네? 자. 이제 자, 시장과 전장 한번 가보죠. 30분 있다 끝나는데 한번 보자. 수냉밥. 이 죽었고. 어, 시장과 전장은 하지 말고 다른 걸 할까? 네, 이건 좀, 짧은 거. 이건 좀, 이게 손흥 맛보기가 왜 그러냐면 고3들이 풀었던 부분이야. 이거 짧은 거. 이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무기 완. 그래, 그것도 하긴 해야 되는 건데 그거 하고 여기로 올까요? 다음 시간에? 근데 이것만 하고 끝나야 돼. 시장과 전장은 문제 요거 지문 읽고 문제만 보면 돼. 이거 자 봅시다. 시장과 전장 갈게요. 얘는 소설이에요. 소설. 소설은 어떻게 읽냐면요. 뭐지? 아니 진짜. 안 꺼? 자, 장면을 구분하면서 갑니다. 이때 소설에선 장면을 어떻게 구분하면요. 시간이 변하던가 장소가 변해. 공간이 변하든가 새 인물이 등장하면 그때마다 장면을 구분합니다. 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시간, 장소, 새 인물.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땐 또 생각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글읽기를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부분은 어디냐면 특히 등장인물들이 대화하는 부분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어떤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을 것. 이 해답을 찾을 때의 인물의 내면 심리. 더 나아가서 뭘까지 찾을 수 있어? 그 인물의 성격까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성격을 우리는 캐릭터라고 얘기할게요. 소설에서 자꾸 성격이라고 얘기하면 MBTI 생각하거나 혈액형 성격, 뭐 외향적, 내성적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캐릭터는요. 그 인물과 관련된 모든 특징 얘기합니다. 너네 영화 새로 개봉하면 감독과 배우들이 인터뷰하잖아, 기자랑. 그럴 때 기자가 묻습니다. 누구누구님 배우한테 이번에 맡은 캐릭터는 어떻게 되죠? 하면 그 사람이 그럽니까? 네, 키는 몇 센치에 MBTI는 뭐고요?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캐릭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캐릭터는 단순히 MBTI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캐릭터. 그래서 소설에서 자꾸 성격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는데 성격보다는 캐릭터라고 알아두세요. 그 사람은 인물과 관련된 모든 겁니다. 그 사람은 고아야, 왼팔을 왼손잡이야. 그런데 오른쪽 다리를 절어. 그리고 나이가 40대야. 소설가는 여러 캐릭터를 설정할 수 있는데 하필 그 캐릭터로 설정한 겁니다. 그 캐릭터를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내면 심리를 갖고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그러면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찾는 방법은 뭐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상황을 파악해야만. 상황이 파악돼야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소설 읽을 땐 영화처럼 상상하며 영화를 보듯이 읽는다. 너무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장면 구분한다. 뭐 기준으로? 그러던 어느 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그러면 시간 바뀌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는 새 인물이 등장하면 사건을 구분해야 되니까 장면을 구분하고 왜라는 질문 던지면서 대화나 행동에서 특히 영화처럼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습니다. 가보죠. 제목은 뭐예요? 시장과 전장입니다. 시장은 마켓 얘기하는 거고요. 전장은 전쟁터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6.25 전쟁이 있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자, 뚝길을 건너. 이걸 카메라맨이 들고 찍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메라맨은 누구? 서술자.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기억나니? 학교에서 배운 거? 그죠? 1인칭 시점은 카메라 종류가 뭐라 그랬어? 제가 셀카라 그랬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3인칭 시점은요? 몰카. 몰카가 무슨 뜻이야? 영화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카메라맨이 등장해요, 안 해요? 영화의 캐릭터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셀카는 어때요? 그치, 카메라로 자기를 찍죠? 너 왜 그래? 잡아. 갑시다. 뚝길을 건너 인도교 가까이 갔을 때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건너는 다리. 노량진 쪽에서 노량진 구체적인 지명입니다. 공간적 배경.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걸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몰카라고 생각해 보죠. 자, 어느 구석에 끼어 있었던지 용케 죽지 않고 20명가량의 사람들이 떼지어 간다. 자, 20명가량의 사람들. 원래는 뭐야? 죽기 쉬웠었나 봐. 근데 안 죽고 그래서 용케 죽지 않고 물음표. 질문을 던지는 거지. 무슨 상황이길래 죽을 뻔한 상황이 있었나 보지? 뭐해? 글을 봐야지. 멍 때리고. 자, 김씨댁 아주머니는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하고 물었으나 그들은 미친 듯 뛰어갈 뿐이었다. 이 사람이 몰려오고 떼져가는 이유가 질문, 배급이라면 배급을 줍니까? 물어봤어. 근데 대답도 안 하고 막 달려가. 왜? 이 사람들이 왜 달려갈까요?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했더니 여전히 그들은 대답도 안 하고 막 뛰어가. 왜? 뭐 하러 가는 거야, 이 사람들? 오케이. 이 사람들은 지금 배급을 받으러 서두르고 있는 거고요. 김씨댁 아주머니도 저렇게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면 배급 때문에 달려간다고 짐작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배급을 주는 상황, 받으려는 상황. 자, 윤 씨와 김 씨 댁 아주머니도 더 이상 이제 묻지 않았고 그들을 따라 뛰었다. 뭐 하려고? 저 사람들 따라가면 배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간 것은 한강 모래밭. 자, 장소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노량진 쪽에서 달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막 달려가는데 한강 모래밭으로 달려갔어요. 강의 얼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 말은 뭐야? 계절 언제? 어, 겨울 막바지에서 봄으로 넘어가기 직전. 그곳에는 연암은 10이 조금 자 열이 조금 넘는 걸 연암이라고 봅니다. 열이 넘는 10여 명 가량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미리 먼저 와 있는 거야. 어떻게 알고? 아까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배급이 아니었다. 뭐지 그럼? 밤 사이에 중공군과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서울에서. 자, 시대적 배경. 자, 시대적 배경. 지금 당연히 언제겠어요? 6.25 전쟁인 상황입니다. 6.25 전쟁 때 맨 처음에 우리가 밀렸죠, 완전히. 밀렸다가 나중에 서울을 수복합니다. 다시 되찾아요. 그때 서울을 점령하고 있던 누가? 인민군, 북한군과 중공군이 누구겠어? 중공이라고 하는지 모르는. 왜 중공이라고 하는지 아니? 여보세요? 중국 공산당 줄여 중공. 자, 미처 나르지 못한 식량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거. 배급을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적군의 식량이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하고 도망쳐서 남아있는 버려진 식량. 사람들은 가일까마귀 떼처럼 몰려들어 가마니를 열었다. 그리고 악을 쓰면서 자루에다 쌀과 수수를 집어넣는다. 쌀과 수수가 흩어진다. 자, 흩어진다, 집어넣는다. 다 현재형 시제입니다. 여기는 두 줄은 아주 현장감을 드러내요. 사람들은 굶주린 이리떼처럼 눈에 핏발이 서서 자루에 곡식을 넣어 짊어지고 일어섰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어, 먹고 살기, 생존을 위한 어, 어, 생존을 위한 모습, 아주 치열한 모습들이고요. 쌀자루를 짊어지고 강변을 따라 급히 도망쳐가는 사나이들, 남자들이 가장 먼저 힘이 좋으니까 쌀자루에 쌀을 옮겨 넣는 안악들, 필사적인 그야말로 전쟁. 자, 전쟁은 어디에도 있어. 전쟁터에도 전쟁이 있지만 전쟁 중에 생존 또한 전쟁인 거죠. 김씨댁 아주머니와 윤씨도 허겁지겁 달려들어 쌀을 퍼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루끝을 여민 뒤 머리에 이고 일어나서 그 순간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꺼진 듯한 고함 소리, 총성과 함께 윤씨가 푹 쓰러져. 야, 뭐야 이거? 윤씨 왜 쓰러져? 총에 맞은 거야. 자, 그리고 이 총성은 누가 쓴 거야 도대체? 남한군은 아니겠지. 남한군은 남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윤씨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쌀자리 얼굴을 처방대고 거무주축한 비극 스며든다. 자, 처박는다. 현재형 시제. 스며든다. 쓰러진다. 다 현재형 시제. 마치 눈앞에서 그 장면을 카메라로 생생하게 찍어주고 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김씨 부인이 얘기하는 거야. 애기 엄마 하고 소리쳐 부른다. 지영은 그냥 쫓아간다. 김씨 부인.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애기를 어쩌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영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듯 달려간다. 능뚝길을 넘었다. 자, 그러면 김씨 부인이 애기 엄마라고 소리쳐 부른 대상은 지영인가 봐. 지영이 어디를 가?
언덕길을 막 달려가. 뚝길도 넘었어. 지영은 막 달려가고 있고 김씨 부인은 말리는 거야. 가면 안 된다고. 지영은 어딘가를 가는 거고. 김씨 부인이 쫓아오면서 지영을 말리는 거고. 강변엔 아무도 없었다. 강물도 하늘도 강 건너 서울도 회색빛 속에 쌓여 있었다. 아주 우울한 분위기, 배경. 지영은 윤 씨를 내려다본다. 쌀자를 꼭 껴안고 있다. 거무죽죽해. 지영은 윤 씨를 안아 일으킨다. 그리고 들쳐업는다. 되게 문장이 짧게 긴박하게 흘러가죠. 그는 한 발 한 발 힘주어. 자, 그럼 지영은 여기 왜 온 거야? 강변에 왜 온 거야? 지영은 여기 봐봐. 여기서 통해서 알다시피 지영은 윤 씨를 구하기 위해 강변으로 달려간 겁니다. 꽤 의리가 있는 여자인 거예요. 윤 씨를 얻고 벼랑을 기어오른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뚝길까지 나왔다. 여자가 그 축 처진 다른 사람을 업고 온다는 게 체력적으로 무지 힘듭니다. 아주 정신 없었다는 거야. 경황이 없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기억도 안 나. 어떻게 해서 올 수 있었는지. 뚝길에서 저 멀리 과천으로 뻗은 길을 바라본다. 길은 외줄기. 멀리 멀리 뻗어 있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됐니? 어쨌든 구출한 거야. 근데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겠어. 윤 씨는. 자, 문제. 뒤에 문제 하나 있습니다.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끊어서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시간. 대망매가 하나 더 하고 가자. 어. 아 진짜 이건 아니라 생각 중입니다. 우리 해봤자 작품 2개밖에 안 했어. 첫 번째 작품이 어려웠습니다. 자, 답은 몇 번? 아닌데. 이거.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나오려면 성격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5번 인물의 연속적인 행위를 제시하여. 빙고? 아니 계속 지킨 거야. 여기 봐봐. 뚝길로 건너왔지. 그리고 보자. 윤 씨는 안아 일으키지, 들쳐업지, 걸음을 옮기지, 벼랑을 오르지. 이거 다 뭐야? 연속적인 행위잖아. 지영의. 여기도 빵 소리와 함께 일어섰는데 빵 소리와 함께 뭐? 자, 쌀을 퍼내, 자를 여몄어, 일어섰어, 쓰러졌어, 얼굴 쳐박어 뭐 이런 부분들. 인물의 연속적인 행위. 답은 그래서 5번. 아, 그냥 가야 돼 이거? 지금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아니 그만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지금